자, 이제 2디멘션 하니까 이제 면에 관한 디펙트가 되겠어요. 제일 먼저 나온 게 surface. surface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고체 내부에 있는 원자는 주위의 모든 원자들하고 결합을 할 수가 있지만 표면에 있는 원자는 위쪽으로 원자의 결합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끊어져 있는 만큼 엑스트라 에너지가 생기겠죠. 그 엑스트라 에너지가 바로 서피스 에너지의 텀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포텐셜 에너지 커브를 봤을 때 이런 포텐셜 에너지 커브를 봤는데 원자가 하나가 있다면 코오디네이션 넘버라는 게 있어요. Nearest neighbor atom, 가장 가까운 근접한 원자가 예를 들어 FCC면 12개가 있으면 이 위치에 이만큼 바인딩 에너지를 가지고 12개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리에 뭐 루트 2배에 몇 개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을 다 더한 게 바인딩 에너지가 되겠죠. 하나를 끊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 근데 표면에 있는 원자는 이 개수가 이만큼 안 되죠. 표면에 끊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속에 있는 원자에 비해서 겉에 있는 원자는 뜯어내기가 쉬울 거예요. 그 차이는 바로 서피스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서피스 에너지는 단위 면적당의 에너지로 표현을 해요. 보통 단위 면적당, 뭐 1제곱센티미터당 면적당의 에너지로 해야죠. 한 개당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원자 한 개로 서피스 에너지를 하는 게 아니라 에리아니까 면적을 1제곱센티미터는 뭐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포텐셜 에너지 커브를 봐도 알겠지만 represented by surface energy고 surface energy dependent on the crystallographic orientation. 당연히 어떤 방향이 어떤 면에 있죠. 100면이냐 111면이냐 110면이냐 면에 따라서 원자의 결합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면에 따라서 서피스 에너지가 달라져요. 결정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옛날에도 한번 설명을 했던 건데 densest atomic packing plane is the lowest surface energy plane. 이게 무슨 말이냐. 가장 그 면상에서 치밀하게 결합된 면, 예를 들어서 FCC면 111면이 되겠죠. 이러한 면에 서피스 에너지가 가장 낮다. 이 얘기 지난번에 설명해 줬어요. 이해가 돼요? 왜 그런지? 어차피 주위에 똑같은 원자가 온다면 가장 치밀한 원자가 와 있으면 가장 결합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 이미. 그러면 다른 쪽으로 끊어질 때 숫자가 작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FCC 같으면은 자기 면에서 6개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럼 밑에 3개가 있어요. 자기 면에서 6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 위로 똑같이 결합을 하고 있다면 아래쪽에 3개 남고 12개 중에서 위에 3개만 끊으면 되죠. 그러니까 그 3개가 끊어져 있는 만큼이 서피스 에너지예요. 근데 100면 같은 데는 자기 주위에 4개가 있어요. 그럼 어차피 같은 구조의 100면이니까 12개 주변에 결합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자기 면에 4개 있으면 아래 위로 밑에 4개, 위에 4개예요. 그러면 111면보다 끊어져 있는 게 하나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서피스 에너지가 높죠. 그래서 가장 덴스한 면이 서피스 에너지가 가장 낮아요. 그 얘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용액에서 결정이 생성될 때 여러분도 알다시피 왜 물방울이 동그라냐면 표면 에너지를 줄이려고 하죠. 결정도 마찬가지예요. 결정이 생겨날 때는 표면 에너지가 가장 작은 형태로 그게 가장 에너지가 안정하기 때문에 생겨나려고 하니까 뭐 우리가 실리콘 웨이퍼를 기르든 할 때 보면 그 패시브 플레인이라고 해서 이 결정면에 따라서 에너지가 낮은 면들로 그게 형성되기를 좋아해요. 그래야지 에너지가 낮아지니까. 에너지가 높은 면으로 생성되면은 표면 에너지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낮은 에너지를 갖는 면으로 이렇게 형성돼서 나오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아는 그 결정 구조에서 결정들이 광물로 석출될 때 보면 어떤 특유의 면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서피스 에너지를 낮추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서피스 에너지라는 것은 에너지가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결과는 그 위에 있는 전자들은 결합을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불안해요. 그러면 뭔가를 하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표면에 노출되면 바로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이런 산소나 하이드로진이나 카본 같은 게 달라붙길 좋아해요. 표면에. 표면에 이런 게 보통 프레시한 표면, 어떤 결정을 딱 쪼개자마자 공기 중에서 이런 게 달라붙어요. 그래서 순수하지 않아요. 왜? 이런 게 하이드로진이 붙으면 뭐예요? 전자 하나를 내서 공유할 수가 있죠.
자기의 전자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결합 못한 전자하고 하이드로젠이 붙을 수가 있고 산소는 두 개하고 전자 두 개하고 결합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공기 중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원자 상태로 가서 들러붙어서 서로 안정을 취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런 형태로 있어요. 아니면 저런 게 전혀 없을 때는 surface relaxation이라고 해서 자기 있는 전자끼리 서로 이렇게 붙어요. 결합을 하겠죠. 어떤 원자에서 전자끼리 결합을 못하고 있으면 전자끼리 이렇게 붙을 수 있어요. 옆에 원자하고도 결합하고. 이런 relaxation이나 혹은 다른 뭐 reconstruction 이런 것도 일어나서 그냥 표면이 딱 잘라졌다고 해서 깨끗하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표면의 원자가 좀 밑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위로 나오기도 하면서 가장 그 상태에서 어떻게든 표면 에너지를 줄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게 에너지가 낮아지는 쪽이니까 에너지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가 서비스에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2D 디펙트로 뭐 서피스는 여러분이 금세 결함이구나 알겠지만 더 많이 앞으로도 이제 공부하게 될 게 grain boundary예요. grain은 곡식의 나달이라는 뜻이었고 그 작은 결정 덩어리를 grain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는 단결정을 배웠고 5장에서는 결함을 배웠지만 실제로 단결정은 거의 보는 경우가 없어요. 대부분이 다결정이에요. 폴리크리스탈. 그래서 결정들이 모여 있어요. 고체 속에. 근데 결정과 결정 사이를 우리가 거기는 원자의 규칙성이 깨져 있고 그 부분은 우리가 grain과 grain 사이를 grain boundary라고 불러요. 그래서 grain boundary는 small angle grain boundary, 그러니까 각도가 작다는 얘기죠. small angle grain boundary가 있고 혹은 low angle grain boundary, small angle grain boundary, 그다음에 또 하나는 high angle grain boundary가 있어요. 뭐 여러분이 그냥 직감적으로 느끼기에도 뭐 grain boundary의 각도가 크다 작다 이런 느낌이 올 텐데 small angle grain boundary는 다시 tilt boundary하고 twist boundary가 있어요. tilt boundary는 엣지 디스로케이션이 파일업 됐다 하는 얘기는 엣지 디스로케이션을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쐐기 같이 엑스트라 하프 플레인이 들어가 있는 거죠. 디스로케이션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파일업이 되어 있다는 것은 쌓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쐐기를 계속 이렇게 몇 개를 박아놨다고 생각을 하면 양쪽 원자들이 이렇게 좀 틀어져 있겠죠. 이 쐐기가 들어가니까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원자들의 이 벌어진 각도가 10도 이내 크지 않아요. 디스로케이션들이 이렇게 파일업 된 데가. 파일업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디스로케이션이 뭉쳐 있다는 거예요. 쌓여 있다. 그래서 이런 엣지 디스로케이션들이 뭉쳐가지고 했을 때 그 양쪽이 각각의 그레인이 됐을 때 그 양쪽의 원자들을 보면은 각도가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원래 규칙적인 데서. 이런 것을 우리가 tilt boundary라고 그래요. 반대로 이제 screw dislocation이 파일업 된 거는 우리가 twist boundary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이따 그림이 나오니까 한번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뭐 dislocation은 그때도 말했지만 완벽한 결정이 있을 때 디스로케이션이 이렇게 하나 들어가고 둘 들어가고 뭐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가면 이런 결정들이 이렇게 되면서 이쪽의 결정 축하고 이쪽의 원자들의 축 사이의 각도가 작게 형성이 된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스몰 앵글 그레인 바운더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파일업이에요. 디스로케이션들이 몇 개가 막 쌓여 있는 것들이 디스로케이션들이 막 파일업된 거.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둘 건 없다. 그레인 바운더리가 뭔지를 정확히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하이 앵글 그레인 바운더리는 좀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크리스탈 그로스 프롬 리퀴드 용액에서 금속 같은 게 용액에서 응고될 때 이제 이런 하이 앵글 그레인 바운더리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있다가 이 그림에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금세 이해할 테니까 하이 앵글 그레인 바운더리는 그 다음에 그레인 바운더리 is an amorphous like area between crystals. 그래서 그레인 바운더리라는 것은 어쨌든 원자가 정확하게 그 규칙적인 사이트에서 벗어나 있게 되죠. 그래서 거기를 보면 무질서하게 있을 거예요. 원자들이. 그레인 바운더리는. 그 얘기는 거기는 규칙성이 깨졌기 때문에 규칙성이 우리가 깨진 그런 것을 결정질에 반대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non-crystalline 혹은 amorphous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비정질. 그래서 그걸 amorphous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레인 바운더리가. 그러니까 규칙성이 없어요. 원자가 지멋대로 결합이 돼 있어요. 경계면에는. 그래서 grain boundary energy is lower than surface energy. grain boundary가 surface energy보다 에너지가 낮다. 어쨌든 grain boundary는 surface는 완전히 위에 원자들이 떨어진 거고 여기서 보면 완전히 떨어진 거죠. grain boundary는
엉성하지만 제자리에 엎드려도 뭔가 있죠. 여기는 요만큼씩은 있잖아요. 붙어 있어요, 뭔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서피스 에너지가 그레인 바운더리 에너지보다 크다. 그러면 에너지가 높다는 얘기는 뭔가 불안하다는 얘기죠. 안정하려고 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susceptible, 쉽다는 거죠. corrosion, 부식이라든가 chemical etching. 무슨 산이나 이런 용액에 집어넣으면은 이런 데가 먼저 부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반응성이 강해요. 불안해요. 연력학적으로 따지면 안정한 자리, 부식이 되기 위해서는 뭐 반응이 일어나야 될 텐데 여기 안정한 자리라면 그레인 바운더리 같은 데는 이거보다 에너지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액티베이션 어떤 반응을 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안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만큼은 서피스 에너지 혹은 그레인 바운더리가 에너지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표면에 있는 원자들은 속에 있는 원자보다 불안하겠죠. 에너지가 높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더 쉽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액티베이션 배리를 더 쉽게 넘을 수가 있겠죠. 자, 조금 전에 하이 앵글 그레인 바운더리를 용융된 금속이 응고될 때 나온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은 금세 이해가 갈 거예요. 만약에 여기 무슨 구리 용액이 있다고 합시다. 녹여놨어요, 구리를. 근데 천천히 온도를 내려요. 그럼 식겠죠. 식으면 결과적으로 고체가 돼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여러분이 뭐 한강에 얼음이 오는 걸 봐도 그렇지만 순간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한강이 얼진 않아요. 그죠? 얼음덩어리가 되지 않죠. 얼음이 어느 부분에선가 얼기 시작해서 그게 점점 자라서 전체가 얼음으로 바뀌겠죠. 우리가 그것을 이제 11장에서 이 키네틱을 공부하는데 그래서 두 단계로 뉴클라이 폼, 뉴클리에이션이라고 그래요. 핵 생성. 그래서 이런 구리의 덩어리가 온도가 6점보다 조금 내려가게 되면 구리의 녹는 온도, 이게 구리라고 했을 때 구리의 녹는 온도보다 조금 더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구리는 무슨 구조라고 그랬죠? 결정 구조가? 구리가 무슨 구조예요? 결정 구조가? FCC죠. 여기 FCC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같은 구리니까 FCC가 이렇게 뜨문뜨문 핵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growth라는 과정을 거쳐요. growth라는 것은 이 핵들이 자라나서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자라다 보면 옆에 핵에서 자란 그 것들끼리 붙겠죠. 그럼 그 붙은 경계면이 바로 high angle grain boundary가 돼요. 왜 그러냐면 얘도 FCC고 얘도 FCC고 다 FCC지만 나중에 만날 걸 알고 얘들이 미리 야, 너 내가 이렇게 자랄 테니까 너도 100 이렇게 자라 이렇게 말은 이렇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멋대로 자라겠죠. 그러나 다 하나하나는 뭐예요? FCC예요. 그것이 모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서로 이제 경계면에서는 무질서한 원자의 배열이 생겨나겠죠. 아몰포스 같은. 그래서 이게 하이 앵글 그레인 바운더리가 돼요. 그래서 이것은 각도가 굉장히 지멋대로겠죠. 그 뭐 100 방향이 이쪽에 있으면 이건 100 방향이 10도 이내로 맞아질 수 있는 경우가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우연히 대부분은 다 이렇게 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이 앵글 그레인 바운더리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폴리크리스탈린 다결정의 구조죠. 이 하나하나는 FCC가 될 거예요. 이게 만약 카파라면. 대부분은 금속은 이렇게 응고해서 다결정이 돼요. 금속의 경우에.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은 여기 본 것처럼 여기 이제 하이 앵글 그레인 바운더리가 있고요. 이쪽의 규칙성과 이쪽의 규칙성이 볼 때 뭐 어떤 이런 원자의 치밀한 방향의 축을 보면 이쪽하고 이쪽에 했을 때 각도가 크다는 얘기고 여기하고 여기는 이쪽의 치밀한 방향, 이쪽 크리스탈의 치밀한 방향과 이쪽 크리스탈의 치밀한 방향이 각도가 어긋나 있는 각도가 작잖아요. 그죠? 이런 게 low angle grain boundary 혹은 small angle grain boundary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데가 grain boundary인데 grain boundary를 보면은 무질서하죠, 좀. 그래서 아몰포스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이 다음 오늘 이제 들어가겠지만 확산이라는 게 있어요. 원자가 이동을 하는데 실제로 원자가 이렇게 생길 수는 없어요. 빈 구석이 있겠죠? 우리가 배웠어요. 결함에서 포인트 디펙트에서 이런 빈 자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베이컨시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꽉 차 있지는 않아요. 그럼 이런 베이컨시를 통해서 막 확산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원자가 확산할 때 이런 데를 확산하는 것보단 이런 데가 확산하기가 쉬울 거예요. 왜? 그레인 바운더리니까. 무질서하기 때문에 틈들 같은 게 많으니까.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런 grain boundary, low density in grain boundary니까 원자들의 density가 이런 데보다 낮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 모빌리티. 이런 데는 원자들이 모빌리티라는 것은 움직이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모바일한. 잘 돌아다닌다. 그래서 확산 속도도 빠르다. 그러니까 잘 다닌다. 그 다음에 하이 케미컬 리액티비티. 그리고 뭐 약품 같은 거에 반응이 아까 말한 부식도 잘 되고 리액티비티가 높다. 왜?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반응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런 데가. 여기다가 뭐를 떨어뜨리면 이런 데부터 부식이 일어나. 이런 데 있는 원자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죠. 저런 그레인 바운드리에 있는 것부터. 이제 요것도 나중에 뭐 11장에 이런 거를 비슷한 걸 공부를 하겠지만 이것도 보면은 이 검은색 하나, 하얀 거 하나들이 다 그레인 바운드, 여기 이런 게 그레인 바운드리, 이런 들이 다 그레인이에요. 이게 이제 그 결정의 반사 각도, 현미경으로 봤을 때 이 면에서 반사하는 각도에 따라서 까맣게 보이고 하얗게 보이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레인들이에요, 하나씩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 뭐냐면 용기에다가 어떤 그 고체를 녹여서 집어넣고 식힌 거예요. 그러면 굳어서 나중에 이렇게 고체가 됐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이런 모양이 나왔다는 건데, 이제 뭐 나중에 왜 이제 여기 보면은 좀 느낌이 얼핏 보더라도 이런 데가 좀 이렇게 그레인이 동글동글하지 않고 이쪽으로 좀 긴 느낌이 나죠, 이쪽으로. 옆으로 좀 퍼져 있는 느낌이 나죠, 여기는. 이런 데 보면은 좀 잘잘하게 여기는 뭐 이퀴액시얼이라고 그러는데, 이퀴엑스트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렇게 긴 느낌이 안 나요. 끝에만 그래요. 긴 느낌이 안 나는데, 뭐 다른 거는 차지하더라고 11장에 가서 배울 테니까.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이걸 이제 식혀서요. 식히면은 이게 용융점 이하로 이걸 밖을 식히게 되잖아요. 이건 이제 근데 액체라는 게 금세 식질 않죠. 근데 밖에는 0점 이하로 떨어져요. 그러면 어디가 먼저 식겠어요? 이 가장자리부터, 용기 가장자리가 제일 차갑겠죠. 이 용탕 속, 여기 뜨거운 이 쇠 속은 뜨겁고 여기는 이제 밖을 식혀놔서 식히려고 굳게 하려고 하니까 응고시키려고 하니까 여기가 차가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열이 이쪽으로 빠져나가요. 용기 쪽으로. 그래서 열이 빠져나가는 쪽으로 자라가는 거죠. 열이 빠져나가는 쪽으로 자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핵이 어디 생기냐면 여기 생깁니다. 이것도 11장 가면 여러분이 이제 헤테로지니어스 뉴클리에이션이라는 걸 2학기 때 공부하게 돼요. 여러분이 이제 한강을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겨울에 얼음이 어는데 어디 어나 보면은 물속에서 얼음이 생기는 경우는 없어요. 다 물이 어디서 오냐면 그 교각, 그 구탱이라든가 강 가장자리라든가 뭔가 표면을 끼고 있는 데 가서 들러붙어서 거기서부터 자라나오지 강 항복판에 얼음이 생겨가지고 퍼져나가진 않아요. 그렇게 이런 용기벽이나 이런 데부터 결정이 생겨요. 가치 온도를 낮춰줘도. 이제 그 이유는 11장 가서 공부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정이 이렇게 생기면 그 다음에 열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버티컬하게 빠져나가니까 그런 쪽에 열이 빠져나가는 방향의 반대쪽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타나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이제 꽉 찼지만요. 일반적으로요. 용기의 틀은 밖의 틀은 딱 정해져 있죠. 근데 액체를 딱 부어놨어요. 금속의 액체를. 보통은 액체가 고체가 되면은 얼음 빼고는 부피가 대략 어떻게 돼요? 부피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 어디가 식냐면 여기서부터 결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표면에도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 딱 식으면 용액이 이만큼 있었는데 표면에 고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부터 이제 결정이 쑥쑥쑥 자라나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처음에는 액체 부피에 가늠해가지고 고체 덩어리가 됐는데 실제로 이렇게 외곽을 형을 잡았는데 해보니까 부피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안에 뭐가 생기냐면 다음번에 배우는 결함이 생겨나요. 3차원 결함. 공간이 생기겠죠. 빈틈이. 이렇게 졸아붙으니까. 그죠? 실제적으로 여기가 보면 이제 캐스팅 아이언 같은 게 무쇠솥 같은 거, 가마솥 같은 거 있죠. 차력사들이 보면은 가마솥을 막 수도로 깨요. 그런 거 봤어요? 가마솥 뚜껑 막 수도로 깨는 거? 왜 깨지냐? 속에 이런 그 틈들이 많이 생겨요. 무쇠솥은 그냥 쇠를 부어서 틀에다 놓고 그냥 식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에 뭐 그 카본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빈 공간들이 생겨나게 돼요. 여기는 지금 그런 게 안 보이게 그려져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차원 결함에서 가끔 나오는 게 트윈 바운더리예요. 트윈이라는 것은 쌍둥이죠. 트윈 바운더리예요. 이건 뭐냐? 잘 보세요. 여러분이 FCC하고 HCP는 굉장히 유사하다고 그랬죠. 두 개의 특성이. 그래서 스태킹 시퀀스를 보면 FCC는 A, B, C, A, B, C 이렇게 올라가요. HCP는 A, B, A, B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세 번째 층이에요. A, B, C, A, B, C에 올라갔는데 A, B, C에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A, B, C 다음에 A인데 A가 어떻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A, B, C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쌓아놨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크로스펙트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는 가장 끊어지기가 쉬운 거죠. 그 얘기 이제 알겠죠? 크로스펙트 간에서 다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뻗어난 숫자가 가장 작기 때문에 크로스펙트 플레인들은 밀려나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 이런 거를 갖다가 힘을 쫙 가면 구슬이 이렇게 쫙 있는데 쭉 밀리기 좋은 게 어디냐면 그 층과 층 사이거든요. 그럼 A, B, C, A 다음에 뭐 B가 와야 되는데 A, B, C, A 다음에 B가 C층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옆에 계곡으로. A 위에 A가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럼 A 위에 B나 C가 있어서 A 위에 B가 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밀리면 어디로 밀리겠어요? C 자리로 밀릴 거 아니에요. 밀리면 그죠? 스트레스 같은 거 가하면. 그래서 이것은 다 조금 지난 시간에 디스로케이션 뭐라고 그랬냐면 디스로케이션이 움직여가면 변형이 돌이킬 수 없는 플라스틱 데포메이션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소성 변형이 일어나요. 이 트윈 데포메이션도 트윈이 일어나면 돌이킬 수 없는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힘에 의해서 확 해서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원래는 여기서 보면요. 이걸 잘 볼지 모르지만 여기서 보면 잘 보세요. 이게 이렇게 A, B, C, A, B, C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A층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B층이 여기 있어요. C층이 있으면 이거의 수직 방향을 올렸을 때 이게 다시 A가 와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엔 어디에 와 있냐면 이것은 원래 여기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A층이고 이게 B층이기 때문에 이 B 위에 여기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밀린 거예요. 한층 밀려서 B 자리에 요 A 다음에 A, B, C, A 이게 B에 있어야 되는데 B 자리에 있지 않고 A, B, C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요거의 이미지가 된 거예요. 요거에. 요 위에 와 있죠. 요 위에. C층 위로 와 있죠. 이게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A, B, C인데 이게 한층이 밀려버리니까 C가 된 거예요. B가 밀려서 C로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A, B, C, A, B, C 가죠. 그럼 이렇게 한 번 딱 한 층이 밀리면 요 A를 중심으로 양쪽에 뭐예요? 쌍둥이가 생겼죠. 원래는 C, A, B가 돼야 되는데 C, A, C가 됐으니까 C와 C 양쪽에 쌍둥이가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한 층만 밀리지 않고 차례대로 요건 한 층 밀린 거고 요거는 여기서 두 개 밀린 거고 요건 세 개 밀린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조만간 배우는데 7장에서 shear strain이라는 걸 배워요. shear strain. 이렇게 밀었을 때 변형이 얼만큼 일어나는 건가 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 이게 원래 이렇게 있었거든요. 여기서 요만큼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 요 다음 거는 거기서 2배만큼 거리 갔을 때 요거에 또 2배만큼 움직인 거예요. 이것은 여기서 이렇게 3배만큼 갔을 때 3배. 결국은 비율은 똑같아요. 하나 갔을 때 하나, 2개 갔을 때 둘, 3개 갔을 때 3개 움직인 거예요. 이런 것은 지금 3번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4번째 움직였죠. 요게 원래 여기 뜬 게 여기 뜬 게 여기 뜬 게 여기.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서 쫙 밀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밀리면 두 번째 것도 밀렸으니까 C 다음에 A가 오지 않고 다시 요 층은 C 자리에 B가 온 거고 그 다음은 A가 온 거고 그 다음은 C가 온 거예요. B가 올 자리가 하나씩 다 밀린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한 층이 밀릴 때마다 하나씩 늘어나죠. 쌍둥이가. 첫 번째는 CC. 요 두 번째까지 밀렸다면은 BB. 세 번째까지 밀려면 또 AA. 네 번째까지 보면 C. 여기도 C가 있겠죠. 이래서 4번 밀렸다면 그 다음에 여기까지 밀리고 요 4층이 밀리고 안 밀렸다면 이거하고 똑같이 여기서부터는 또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럼 지그재그로 이렇게 모양이 찌그러져 버렸어요. 이런 게 이제 트윈 데포메이션, 트윈에 의한 변형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갑작스러운 어떤 쉬어 포스에 의해서 이런 게 생깁니다. 이렇게 갑자기 착 힘을 가했을 때 재료가
이런 일이 벌어져서 변형을 갖고 올 수도 있어요. 혹은 디스로케이션이 움직여서 변형이 일어나는 게 대부분이지만 이런 변형도 와요. 디스로케이션 시스템이 잘 나중에 보면 슬립 시스템이 별로 없거나 할 때는 이렇게 와요. 다 7장에서 배워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쌍둥이 생겨나서 우리가 요것을 그 여기 있죠. 미러 플레인이라고 그래요. 미러 플레인. 거울면이라고 그래요. 여기 거울면이 생겼어요. 미러 플레인. 양쪽이 거울이죠. 요 미러 플레인. 그리고 이런 요 경계면을 우리가 트윈 바운더리라고 그래요. 트윈 바운더리. 저것도 결함이죠. 저것도 면 결함이 돼요. 저게 면이니까 여기가 하나가 면. 그걸 지금 이쪽에서는 그냥 선으로 보이지만 이 스크린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게 생기기 때문에 면 결함에 속해서 트윈 바운더리라는 게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소개할 게 bulk defect, 3차원의 디펙트.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inclusion. 뭐 덩어리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원치 않든 뭐 하든 덩어리가 들어가 있는 게 inclusion이에요. include 돼 있다는 거예요. 뭐가 덩어리가 들어가 있어요. 고체 속에 무슨 덩어리가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호박이라는 그 보석을 아는지 모르겠는데 호박이라는 보석을 보면 그 속에 뭐 개미도 있고 뭐 벌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그럼 인클루전이에요. 그다음에 캐비티, 구멍이에요. 구멍. 아까 during casting, casting이라는 것은 용융 금속을 갖다 틀에다가 부어서 식혀서 그 틀 모양대로 뽑아내는 거거든요. 가마솥 뚜껑처럼. 캐스팅을 하면은 캐비티가 생긴다고 그랬죠. 외형에서 먼저 잡히고 안에서는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속에 이런 캐비티가 생겨요. 또 크랙, 갈라진 틈. 이런 갈라진 틈이나 캐비티나 이런 것은 공간이고 크랙이라는 거나 이 캐비티라는 것은 베이컨스하고는 달라요. 베이컨스는 원자단이고 이런 건 그냥 덩어리예요. 그런 게 쫙 연결된 거를 우리가 캐비티 혹은 크랙 혹은 어떤 덩어리가 된 걸 인클루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콘크리트 같은 데는 시멘트 속에 우리가 자갈을 집어넣잖아요. 근데 이건 결정은 아니지만 시멘트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인클루전이 있죠. 자갈 같은 게. 그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고체 속에 결정질 속에 우리가 원치 않는 덩어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불순물 덩어리가 들어가 있다든가 하는 걸 우리가 인클루전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한 두 가지 더 보면 끝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이 그레인이라는 거, 그레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8장에서 그레인이 얼만큼 중요한가를 배우게 되고 후반기 중에서도 11장에 가서는 이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똑같은 뭐 재료를 주고 만들어 보라고 했을 때, 뭐 녹여서 뭘 만들 때 여러분은 혹은 녹이지 않고 만들더라도 여러분한테 똑같은 재료를 나눠줘도 똑같은 화학 물질을 나눠줘도 여러분은 똑같은 특성을 만들어내질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걸 우리가 미세 구조, 마이크로 스트럭처라고 그러는데 현미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미세 구조를 똑같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 미세 구조가 생기는 것은 키네틱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용융 금속을 가지고 고체화시킬 때, 응고시킬 때 열을 어떻게 가하냐, 어떤 조건에서 가하냐에 따라서 속에 생기는 이 그레인들의 모양, 크기 다 달라져요. 모양 크기가 달라지면은 모든 물성이 달라져요. 그거를 똑같이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항제철이나 이런 데서는 균일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엔지니어들이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가서 딴 나라 거를 갖다가 뭐 중국에서 우리 걸 카피해도 똑같이 못 만드는 이유가 보고 가도 봐도 못 만드는 이유가 그 공정을 모르는 게 어떻게 이게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노하우를. 그만큼 이게 굉장히 물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물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만든 이런 구조가 그레인 사이즈라든가 쉐입이 어떤가를 봐야 되죠. 그럴 때 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쇠를 뭐 어떤 C편을 경면 처리를 해야 돼요. 잘 갈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샌드페이퍼 같은 거 알죠? 웬만한 건 샌드페이퍼도 번호가 있어요. 번호가 커질수록 고와지는데 계속해서 점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파울리싱이라고 해서 점점 고우면 나중에 반짝반짝해져요. 그래서 아주 고운 사포까지 다 갈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이런 마운팅이라고 해서
플라스틱 안에다가 쇠의 시편을 갖다가 이제 꽉 잡아놓고 그거를 갈아가지고 필에서 갈아가지고 점점점에서 표면이 거울처럼 반짝거려요. 그러면 그 거울처럼 반짝거리는 것에서 현미경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거울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데 그레인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아까 배웠죠. 그레인 바운더리가 이 부식 속도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면을 갖다가 보통 산에 처리해요. 산을 살짝 발라서 산으로 침식을 시키고 부식을 시키죠. 그레인 바운더리에 따라서. 그러면 그레인 바운더리가 이렇게 생겨나고 요런 이제 요것들이 하나하나 그레인인데 이 면의 방향들이 다 다르니까 어떤 면. 그다음에 현미경으로 보는데 일반적으로 광학 현미경은 요새 뭐 잘라서 한 1000배 정도 봐요. 근데 광학 현미경에다가 어떤 특수한 용액을 발라서 보면 2000배까지 볼 수 있어요. 웬만 좋은 현미경들은 2000배로도 이게 안 보인다. 워낙 그레인이 작아서. 그러면 이제 전자현미경을 봐야 돼요. 뭐 10만 배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건 광학 현미경의 경우인데 그래서 빛을 쬐어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반사가 일어나죠. 근데 반사가 되는 각도들이 다르면 이렇게 아까처럼 명암이 달리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미세 구조를 보면서 이 그레인이 어떻게 생겼고 사이즈가 얼마인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보면 아까처럼 어떤 면이 있을 때 여기가 그레인 바운더리라고 하면 여기가 부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빛을 쬐어주면 이런 데서는 빛이 안 반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까맣게 보여요. 이렇게. 그레인 바운더리는 까맣게 보여요. 면은 반짝반짝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이게 되는 거죠. 현미경으로. 그럼 이제 ASTM 넘버라는 게 있어요. 그레인 사이즈 넘버. 내가 만든 게 이게 요 사이즈가 평균 얼마더라. 네가 만든 건 얼마냐. 할 때 서로 상대 비교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규정해 주는 게 이 그레인 사이즈 넘버예요. ASTM은 American Standard for Testing and Materials라고 해서 우리나라 KS 규격처럼 미국의 American Society죠.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그 규정을 쭉 제반 규정을 만드는 어떤 그 학회 같은 거죠. 거기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레인 넘버라는 이게 그레인 사이즈 넘버인데 이것은 100배로 이 현미경 사진을 여기 있죠. 100배 사진, 100배로 확대 사진을 찍어요. 100배 확대 사진 찍을 수 있어요. 현미경의 스케일이 있으니까 요만한 샘플을 본 걸 100대로 확대했다 합시다. 그래서 100배로 확대한 사진에서 1인치를 그려요. 1인치 속에 몇 개가 있는가가 나오겠죠. 세요. 일일이. 1인치 속에 이게 몇 개가 있는가. 그레인이 작으면 많이 나오고 그레인이 적으면 조금 나오겠죠. 그 숫자가. 그 숫자는 2n-1이다 해서 요 n을 거기에 해당하는 n을 구해내는 게 이 그레인 사이즈 넘버가 되겠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현미경들의 이런 프로그램이 다 달려가지고 지가 다 읽어가지고 뭐 그 에버리지 그레인 사이즈가 얼마다 이렇게 다 요새 현미경들은 나와요. 다 분포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그 3포도까지 나와요. 평균이 얼마고 이 스캐터링 그러니까 오차가 얼마나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해서 다 나오지만 하여간 스탠다드 방법은 이렇게 해서 그레인 사이즈를 서로 비교 평가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수치로. 알겠어요? 광학 현미경으로 해서 100배 사진에서 이렇게 찍어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5장이 되겠어요. 결함에 대해서 배웠어요. 0, 1, 2, 3 디멘전까지 다 배웠습니다. 서머리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시도록 하고. 자, 6장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1학기 때 배우는 것 중에서 6장까지가 그 6장하고 10장에 이제 연력학하고 페이스 다이어그램, 상표형도의 이론이 좀 있고요. 7, 8, 9장도 뭐 이론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7, 8, 9장은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2학기 때 해야 되는 물성의 하나예요. 7, 8, 9장은 다 기계적 특성이에요. 재료의 기계적 특성. 그래서 6장까지가 그래도 그 베이직 그 머티리얼 사이언스가 돼요. 확산까지가. 그 다음에 10장도 좀 그런 게 있고요. 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확산은 뭐냐? 여태까지 결함을 배웠어요. 완벽한 크리스탈을 배웠고 그 다음에 결함을 배웠어요. 자, 확산은 원자가 확산해 간다. 그럼 여러분이 확산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담배 연기예요.
기체도 확산하고 액체도 확산하고 고체도 확산해요. 또 물에다가 잉크를 떨어뜨리면 잉크가 혹은 뭐 물감을 떨어뜨리면 물감이 쭉 퍼져가죠. 그게 확산이에요. 자, 기체가 섞여 나가요. 확산이에요. 저기서 누가 담배를 피워요. 담배 냄새가 나한테 오죠. 확산해서 와요. 근데 실제로 담배가 저기서 누가 폈는데 여기까지 오는 거를 갖다가 확산식으로 계산해 보면은 뭐 기체가 물론 빠르요. 확산 속도가 빠르긴 해도 담배 냄새가 그렇게 실제로 계산한 것보다 훨씬 빨리 와요. 그러니까 확산 플러스 뭐가 있다는 얘기죠. 담배 연기는 확산에만 의한 게 아니라 확산 플러스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어? 키네틱? 우리가 흔히 아는 건데 생각을 해봐. 누가 저기서 담배를 딱 피고 있는데 내가 서 있는데 담배 냄새가 하나도 안 날 때 있죠, 나한테. 왜? 어떤 경우에? 바람. 대류가 있잖아요. 컨벡션. 대류가 있기 때문에 그 대류에 따라서 담배 연기가 실려오고 나가고 하는 게 더 커요. 확산보다. 이 브라우니안 모션 갖고 그 담배 연기가 막 이렇게 움직여가는 속도보다 대류의 연기가 훨씬 빨라요. 그래서 거기도 확산은 있지만 주는 확산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류도 컨벡션이라고 그러는데 컨벡션도 내추럴 컨벡션. 왜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서 뭐 이렇게 하고 바닷물도 조류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건 내추럴 컨벡션이라고 그래요. 뜨거운 게 위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선풍기 아니면 담배 연기를 이것은 자연 대류가 아니죠. 내가 폐에서 뿜어내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강제. 그러니까 forced convec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natural convection과 forced convection이 있어요. 강제로 하는 거. 어쨌든 그런 게 있지만 고체에서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고체에서는 진짜로 고체 원자가 확산해 나가요. 그러면 확산을 해 나가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뭐죠? 왜 확산을 하나요? 응? 그 왜 안정되죠? 그 어떤 거가 안정되는 그렇게 하면? 엔트로피죠. 무질서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A라는 기차하고 B라는 기차를 갖다가 여기다가 컴파트먼트에다 분리막을 갖다 놨다가 이걸 싹 하면은 섞여요. 상온에도 섞여요. 온도가 똑같아도 섞여요. 믹싱 엔트로피라고 해서 엔트로피가 올라가는 쪽으로 간다. 그래야지 안정해지니까. 고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고체는 상온에서 원자가 디퓨전하는 속도는 무지무지 느려요. 하지만 디퓨전이 온도가 올라가면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리고 우리가 특히 합금을 만들잖아요. 합금이라는 게 뭐예요? 두 원소가 섞이는 거죠. 그럴 때 디퓨전이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반도체에서 디퓨전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배울 건 이제 고용체. 당연히 원자가 섞이니까 고용체라는 얘기 나올 거고, equilibrium, 평형이라는 게 뭐냐? driving force, 구동력이라고 해요. 구동력. 확산의 구동력은 뭐냐? 왜 섞이려고 하느냐? 액티베이션 에너지. 이건 그때도 봤지만 확산에 필요한 액티베이션 에너지. 그다음에 스테디 스테이트가 뭐냐? 그다음에 디퓨전 이퀘이션. 뭐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하게 될 거예요. How does diffusion occur? 디퓨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Why is it an important part of processing? 프로세스에서 왜 이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가? 그 디퓨전의 레이트는 어떻게 그 예측할 수 있는가? 어떻게 확산 속도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구조나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한다는 거죠. 뭐 이거는 별게 아니고 뭐 여기다가 뭘 발라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확산에 들어가겠죠. 이것도 이제 무질서도 때문에 자꾸 확산에 들어갈 텐데 농도차 때문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요. 그러면 이 들어가는 깊이를 갖다가 시간에 대해서 그려놓을 수가 있겠죠. 어디까지 들어갔나. 어떤 모양이 나올 것 같은가요? 시간하고 1대1로 비례할까요? 응? 들어가는 깊이가 시간하고 어떻게 비례할까? 반비례? 누가 반비례? 반비례는 아니지. 시간이 오래 간다고 줄어드나? 이제 보지만 루트에 비례하게 돼요. 시간의 루트에 비례합니다. 그것이 디퓨전의 특징이에요. 들어가는 깊이가 시간의 루트에 비례하는 게 디퓨전의 특징이에요. 근데 시간의 루트에 비례한다고 해서 이게 모든 걸 디퓨전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필요 충족 조건은 아니에요. 충분 조건은. 하지만 디퓨전의 경우에는 들어가는 깊이가 시간의 루트에 비례하게 됩니다. 자, 그럼 디퓨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기 보면 요 두 개하고 요 두 개는 좀 따로 구별해서 보면 좋은데 인터디퓨전, 그 다음에 셀프 디퓨전. 인터디퓨전이라는 것은 상호 확산이니까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 놨을 때 이거 확산하는 걸 우리가 그냥 인터디퓨전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카파 니켈. 우리가 디퓨전 커플이라는 말을 써요. 디퓨전 커플 짝이라는 얘기죠. 쌍. 카파하고 니켈을 두 개를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카파하고 니켈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두 개를. 그 다음에 온도를 올려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상온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을 테니까 온도를 올려주면 원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카파하고 니켈이 있으면 그 경계 부분에서부터 서로 섞이겠죠. 카파는 일로 가고 니켈은 절로 섞여요. 그러면 가운데는 뭐가 생기냐면 카파와 니켈의 합금 부분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 합금 부분은 자꾸 시간이 갈수록 양쪽으로 퍼져나가겠죠. 그렇죠? 이럴 때 니켈은 이쪽으로 들어가고 카파는 저쪽으로 들어가. 이게 이제 상호 확산이죠. 서로 확산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배웠지만 이건 아주 드문 경우로 니켈과 카파는 어떤 고형체를 만들어요? 완전 고형체, complete solid solution을 이룬다 그랬죠. 그래서 구조도 안 바뀌어요. 그냥 계속 섞여 들어가요. 그래서 중간에 화합물이 생기거나 뭐 이런 경우가 없어요. 아니면 세그리게이션이 생기지도 않아요. 카파 덩어리가 계속해서 온도를 주면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전체가 균일한 알로이가 될 거예요. 카파 니켈 알로이. 이거는 시간이 어느 정도 커플에서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 바운더리가 자꾸 움직여가겠죠. 뭐 나중에 보면은 키네틱을 공부하면 이제 저 바운더리가 움직여가는 속도도 계산해요. 제가 어떤 속도로 옮겨가나. 그다음에 이제 셀프 디퓨전. 별로 그렇게 공학적 의미는 없는데 셀프 디퓨전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그럼 순수한 구리가 있다고 합시다. 순수한 구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 원자가 가만히 있을까요? 순수한 그 구리 덩어리가 있어요. 그 안에 원자들이 있겠죠. 구리 원자. 그 구리 원자들은 어떨까요? 제자리에 가만히 있을까요? 거기서도 구리끼리 서로 이 자리에 있던 게 절로 가고 일로 가고 막 하겠죠. 그게 이제 셀프 디퓨전이라고 그래요. 셀프 디퓨전은 이제 혼자서 자기끼리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렇게 공학적 의미는 없어요. 인터디퓨전은 우리가 뭐 디퓨전 커플에서 많이 보는 합금 알로이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고. 자, 그다음에 이제 메커니즘 쪽으로 볼 때 이것은 이제 어떤 물질 간에 섞이냐 혼자 섞이냐 하는 얘기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앞으로 주로 공부하게 될 그 메커니즘 쪽이에요. 기구에 두 가지가 있는데 베이컨스 디퓨전과 인터스티셜 디퓨전이 있어요. 근데 베이컨스 디퓨전은 다른 말로 substitutional diffusion이라고 그래요. 자, 벌써 결함에서 interstitial 그 다음에 substitutional 배웠죠, 이 단어. 치환형 고형체, 침입 고형체 배웠죠. substitutional solid solution, 그 다음에 interstitial solid solution. 그러니까 이 과목이 이렇게 진행되는 걸 알겠죠. 결함을 배운 다음에 결국은 이 말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그런 결함을 통해서 확산이 일어나겠죠. 예를 들어서 원자가 움직이는데 substitutional 같은 경우에 이거 색깔이 여기서는 보이는데 안 보이네. 이게 파란색 원자인데 이건 회색이고 이게 파란색인데 잘 안 보이네요. 이건 빨간색인데 잘 보이나요? 이건 빨간 거고. 이런 것은 인터스티셜 사이트, 그냥 틈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주로 작은 원자들이에요, 사이즈가. 이런 것들은 옆에 인터스티셜 사이트로 이렇게 움직여 다닐 수가 있겠죠. 이런 데가 다 인터스티셜 사이트잖아요. 뭐 가운데라는 뭐 예를 들면 빈 틈을 통해서 움직여 가는 거예요, 원자가. 그럼 자꾸 퍼져 가겠죠. 그래요? 그걸 우리가 인터스티셜 디퓨전이라고 그래요. 보통 작은 원소들의 경우에 사이즈가. 거기에 반해서 substitutional diffusion은 혹은 vacancy diffusion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원자에 있는 자리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옆에 빈자리가 없으면 만약 이런 상태라면 이건 갈 데가 없어요. 옆에 반드시 빈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자리로 가죠. 얘는 이런 원자가 있는 자리들을 통해서 움직여 다니는 그런 특성을 갖는 원소들이에요. 그건 원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substitutional diffusion이라고 하고 결과적으로 이게 간다는 것은 베이컨스를 통해서 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베이컨시가 있어야죠. 그래서 베이컨시를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베이컨시 디퓨전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고용체를 얘기할 때는 substitutional 뭐 solid solution 혹은 interstitial solid solution 이런 얘기를 많이 쓰지만 치환형 침입형. 디퓨전을 얘기할 때는 의외로 베이컨시 디퓨전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베이컨시 디퓨전. 이 substitutional diffusion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자, 뭐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A와 B의 디퓨전 커플을 만들어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이쪽 A 원소하고 B 원소가 서로 확산을 해서 이렇게 섞이게 됩니다. 그럼 가운데 이렇게 섞이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뭘 알고 싶으냐 하면 이제 이 챕터를 통해서 나중에 하겠지만 이 모양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시간에 따라서 저 모양이 어떻게 이걸 함수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예측이 가능하니까. 이게 시간의 함수겠죠.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렇게 될까요? 점점 퍼져가겠죠, 멀리.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간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막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온도에 따라서도 이 퍼져나가는 속도가 다를 거예요, 그죠? 그런 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 챕터를 통해서. 그냥 아 이렇구나 하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여기 보면 이제 high concentration에서 to low concentration region으로 이렇게 확산을 해야 한다. 농도 차이 때문에. self diffusion 다시 보지만 in an elemental solid atoms also migrate. 한 개의 싱글 단원자로 구성된 고체 내부에서도 원자들은 돌아다닌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서 마킹을 해놨다고 하면 A, B, C들 하면 이 원자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한참 뒤에 보면 제멋대로 딴 데 가 있다는 거죠. 물론 만약에 원자들이 이렇게 빡빡하다면 이 원자들은 움직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못 갔을 거예요. 근데 베이컨시가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이건 그림을 그렸지만 베이컨시를 통해서 이렇게 움직여 갔어요. 알겠죠? 이렇게 꽉 차 있으면 못 가요. 이건 지금 치환형이죠. 베이컨시 디퓨전을 하겠죠. 이건 서브스티튜셔널 디퓨전을 해요. 그런데 빈자리가 없이 꽉 차면 이건 못 움직여요. 갈 자리가 있어야지 가죠.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도 생각은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막 퍼져갈 거예요. 그럼 이놈이 움직이는 속도가 나오겠죠. 셀프 디퓨시비티가 나와요. 디퓨시비티라고 그래요. 디퓨시비티라는 것은 확산 속도를 얘기하죠. 얼만큼 잘 가냐. 어떤 원소는 잘 가고 어떤 원소는 못 가고 시간에 확산하는 속도가 다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거가 얼만큼 확산하는지 알고 싶어요. 어떻게 되죠? 여기 베이컨시가 있어요. 자, 원자 하나에다 마크를 해놓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뭐 똑같은 놈인데 이게 여기서 왔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시간이 지난 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이게 어디 왔나를 봐야지 잴 수가 있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죠? 이거 다 똑같이 생겼는데? 실제로는 못 재요. 그런데 비슷하게 잴 수가 있어요. 가장 비슷한 게 뭡니까? 요거하고. 수수께끼 같죠? 동위원소예요. 같은. 이게 만약에 구리원자라면 구리원자에 동위원소를 심어놔요. 동위원소를 이렇게 뭐 한 줄에다 마커라고 그래가지고 마커라고 해서 집어넣어요. 그러면 동위원소는 방사선 물질이 되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방사능이 나오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를 위치를 추적할 수가 있어요. 그 엑스레이 디텍터 같은 걸로 방사선을 디텍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마커를 이렇게 그럼 그 동위원소를 어떻게 만져요? 뭐 거기다 강한 에너지를 주든지 해가지고 이걸 동위원소화 할 수가 있어요. 뭐 전자를 더 붙이든지 해서 마커를 써서 아니면 동위원소를 바르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온도를 가해서 두면 이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동위원소가 어디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가 나중에 그 방사선 디텍터로 아 여기까지 갔구나 하는 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동위원소가 정확하게 셀프 디퓨시비티를 나타나진 않아요. 왜? 분명히 다르죠. 이거하고. 같은 원소하고 가장 비슷하긴 하지만 동위원소가 구리가 하고 구리의 동위원소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이종 물질이잖아요. 그렇지만 가장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거하고 뭐 코릴레이션 그 팩터라는 걸 해가지고 셀프 디퓨시비티를 유추해내요.
뭐 그런 식으로 하긴 해요. 어쨌든 뭐 트레이서 디퓨지비티다 뭐 이런 것들이 트레이서 추적자거든요. 트레이싱하는 트레이서 디퓨지비티라는 말도 쓰는데 그런 방법으로 셀프 디퓨지비티를 구하기도 해요. 하기는. 근데 큰 의미는 없어요. 어쨌든 원자들은 가만히 있지 못한다. 움직인다. 아주 희박하지만 상온에서도 원자들은 움직여요. 근데 확산 개념이 없는 거죠. 워낙 상온에서는 원자들의 모빌리티가 떨어지니까. 자, 그다음 이제 여기 메커니즘으로 와서요. 알로이에 vacancy diffusion, atoms exchange with vacancies. vacancy하고 이렇게 자리를 맞바꿔요. applies to substitutional impurity atoms. 그러니까 이게 vacancy diffusion은 그 substitutional diffusion하고 같다는 거였고요. rate depends on number of vacancies. 그렇기 때문에 이 vacancy diffusion은 얘가 가고 싶어도 옆에 vacancy가 없으면 못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옆에 vacancy가 얼만큼 있느냐, 즉 vacancy concentration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 가지고 이 확산 속도가 달라지겠죠. 맞아요? 그러면 금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vacancy의 농도를 배웠어요. 그죠? 온도의 어떤 함수인지 배웠죠. vacancy의 농도가 온도의 어떤 함수였어요. exponentially 증가했죠. 그 얘기는 온도가 올라가면은 어떻게 볼 때 이 substitutional diffusion은 exponentially 증가할 수 있어요. vacancy가 옆에 있을 확률이 exponentially 증가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activation 에너지, 아까 키워드에 나왔었는데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해요. 여기서도 이게 이 자리로 가려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액티베이션 배리어를 넘어야 돼. 키네틱이기 때문에 액티베이션 배리어를 넘어가야 돼. 그 넘어갈 힘이 있어야 돼, 원자가.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베이컨시도 많아지죠, 이 재료에. 그죠? 게다가 얘가 액티베이션 배리어를 넘어갈 힘도 많아지죠. 온도가 올라가면 좋네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것도 뭐 링 메커니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베이컨시로 가는 거예요. 베이컨시가 옆에 없을 때는 뭐 베이컨시가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와주면 움직이고, 그럼 여기가 베이컨시가 오면 또 이놈이 오고 이러면서 서로 베이컨시하고 자리를 맞바꿔 가면서 자꾸 움직여 간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여기서 더 잘 볼 수 있어서 앞에서도 뭐 말로만 했지만 여기서 보면은요. interstitial diffusion이에요. Smaller atoms can diffuse between atoms. 원자와 원자 사이를 작은 원자들은 이런 데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잘 보세요. 이런 것은 베이컨시 주변에 있는 베이컨시의 농도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얘는 기운만 있으면 넘어가요. 옆에 항상 몇 개씩 그 이런 인터스티셜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아까 substitutional 그 디퓨전은 이게 있으면 옆에 분명히 원자가 빈자리가 있어야지 가요. 근데 이것은 항상 옆에 틈이 대기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여기 어떤 놈이 일로 가려는데 여기 한 놈이 미리 와서 끼어 있다. 이러면 못 가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그렇지 않으면은 움직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빠를까요? 당연히 interstitial diffusion이 훨씬 속도가 빨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게 이렇게 여기 뜬 게 일로 왔네요. 그렇죠? 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뭐라는 것을 여기서 눈으로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에너지가 같은 자리예요. 같죠? 여기하고 여기 에너지 같아요, 틀려요? 같다고요. 여기나 뭐 똑같잖아요. 위치적으로 여기 있는 원자 에너지나 여기 있는 원자 에너지는 같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일로 넘어올 때 보면은 여기서 여기 오려면 이 중간을 통과를 해야 되죠. 뭔가 한번 비집고 나와야 되죠. 이게 액티베이션 에너지예요. 쉽게 얘기하면. 똑같은 일이 substitutional diffusion에서도 생길 수 있는 거 생겨요. 당연히. 그냥 원자가 이렇게 가려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결합을 하고 있었잖아요. 원자가 앞에서 보면 이런 원자가 여기하고 결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일로 가려면 여기하고 결합을 한 상태가 되면 이것도 여기 있을 때랑 뭐 여기 있을 때랑 비슷하겠지만 일단 여기 결합을 끊고 나와야 되잖아요. 끊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게 액티베이션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이제 뭐
복합적으로 나타나겠지만 이런 것도 이런데 약하게 결합이 있었다면 이 결합을 끊는 거 플러스 이것을 벌리고 넘어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게 액티베이션 에너지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분명히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있다 하는 건 알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more rapid than vacancy diffusion. vacancy diffusion에 비해서는 이게 훨씬 빠르다. 조금 빠른 게 아니라 나중에 뭐 데이터를 보면 알겠지만 10의 6승호도 막 100만 배, 10,000배, 100만 배 이렇게 빨라요. 훨씬 빨라요. 그 다음에 또 미리 한번 얘기를 하면은 어떤 거는 원소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낮은 온도에서는 잘 못 가서 이렇게 가다가 꼭 반드시 어떤 원소는 substitutional, 그러니까 디퓨전을 베이컨스 디퓨전만 하고 어떤 원소는 반드시 또 인터스티셜만 다니는 게 아니라 원소가 뭐 예를 들면 그 인터스티셜로 다닐 수도 있고 베이컨스로 다닐 수도 있고 뭐 이런 한쪽으로만 다니는 원자가 세상에 뭐 이렇게 딱 완벽하게 없을 거 아니에요. 두 개가 다 가능한데 그게 온도에 따라서 어떤 구간에서는 이걸 좋아하다가 또 중간에 다른 걸로 바뀔 수도 있어요. 갈아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나중에 공부하게 돼요. 여기서. 자, 이제는 한번 그 아토미스티컬리 그러니까 원자의 개념으로 아주 미시적으로 확산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한번 이론적인 공부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유명한 게 이게 랜덤 워크 혹은 드렁큰 워크이라고 그래요. 혹은 프로그 점프라고도 그래요. 개구리가 점프하는 거. 아니면 술 취한 사람이 걸어가는 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개구리를 여러분이 잡아가지고 한 100마리 잡아서 요 한 상자에 담았다 여기다 탁 놓으면 한 10분 후에 이놈이 다 퍼져나가죠. 이게 확산 속도예요. 그런데 1차원만 생각해요. 1차원. 이걸 모델을 하는 거예요. 1차원만. 개구리가 X축으로만 뛸 수 있어요. 그럼 개구리는 이더 플러스 쪽, 마이너스 쪽. 뛰면 오른쪽하고 왼쪽밖에 없죠. 자기 자리에서 떨어지는 건 생각 안 해요. 그리고 개구리 혹은 술 취한 사람이 가는데 X축으로만 움직이는데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그 걸음걸이 한 폭의 거리를 람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구리가 한번 점프하는 거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프로그 점프나 무슨 드렁큰 워크나 이게 스텝 랭스에 한 번에 점프하는 거리예요. 확산으로 따지면 원자가 옆에 자리로 한번 아까 인터스티셜 같은 뭐 옆에까지 자리 있었죠. 그 거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한번 봅시다. 처음에 여기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개구리가 한번 뛰었다 하면은 개구리가 뛸 수 있는 것은 이쪽. 처음에 이제 X1은 0인데 처음에 여기 있었는데 0에 있었는데 한 번 뛰었어요. 한 번 뛰면 이쪽으로 뛰거나 이쪽으로 뛰죠. 근데 이쪽으로 뛸 확률, 이쪽으로 뛸 확률은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인 포지션, 그 중간 자리는 0에 있을 거예요. 50마리는 일로 뛰고 50마리는 일로 뛰었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렇지만 뛴 거리는 나오죠. 일로 뛰었건 이렇건 그 거리는 뭐예요? X1의 제곱이 되겠죠? 미인 스퀘어 디스턴스는 람다 제곱이 될 거예요. 이걸 한번 뛴 거리를 제곱하면 람다 제곱이 될 거예요. 이 X로 뛰든 Y로 뛰든 람다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뛰어도 람다 제곱이 되고 플러스 뛰어도 람다 제곱이 될 거 아니에요. 자, 일로 뛸지 절로 뛸지 몰라서 평균은 하여간 이렇게 되지만 한 번 뛰었을 때 뛴 거리의 제곱은 람다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X1에서 또 람다만큼 플러스 마이너스 가죠. 만약 X1이 이쪽으로 가는데 거기서 더 갈 수도 있고 다시 0으로 올 수도 있고요. 어쨌든 X1의 포지션에서 이건 미인 포지션이지만 이건 X1의 포지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람다 맞죠? 처음에 X1에 있던 놈이 거기서 플러스로 가든 마이너스로 가든 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돼요? X2의 제곱이 되니까 X1 플러스 마이너스 람다의 제곱이 될 거예요. 이 미인 스퀘어 디스턴스는. 그럼 요거를 제곱하면은 X1의 제곱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2배의 X1 람다 플러스 람다 제곱이 되죠. 그런데 X1 제곱은 람다 제곱이라고 그랬고 요것이 제로라고 그랬잖아요. X1이 요게 제로죠. 그러니까 요거 제로예요. 요거 제로니까 람다 제곱이 남아서 여기서 합치면은 2 람다 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쭉 세 번째 스텝, 네 번째 스텝에서 n번째 스텝으로 가면은 n배의 람다 제곱이 나와요. 그러면 얼만큼 루트 민 스퀘어 디스턴스 얼만큼 움직였냐고 x를 보면은 이거 루트를 치면
람다 배의 루트 n번. n번 점프를 시도했으면 루트 n배의 람다만큼 퍼져갔다는 얘기예요. n번 점프를 시도하면. 근데 우리가 점프 프리퀀시, n이라는 것은 몇 번 점프했냐는 숫자를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당 몇 번이다. 한 번 초당 몇 번 시도를 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곱해줘야죠. 점프 프리퀀시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되잖아요. n은 그렇죠. 몇 번 시도를 했냐. 그래서 1초당 10번인데 1초를 했으면 10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n은 프리퀀시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돼요. 1초당 10번인데 2초를 했으면 20번 했을 거 아니에요. 뛰는 건. 그래서 이 n번, 몇 번 트라이 했냐는 1초당 몇 번 트라이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토탈 몇 번을 얘가 시도를 했느냐가 나오니까 여기다 프리퀀시 곱하기 t가 돼요. 그러면 이 점프 프리퀀시를 밖으로 빼내면 결과적으로는 x, 평균 거리, 이게 결국 확산거리죠. 랜덤하게 움직인 거예요. 내가 뭐 이리로 가라고 민 것도 아니고 지가 이렇게 하면서 지멋대로 뛰면서 퍼져나간 평균 거리를 보면 루트 t에 비례한다. 아까 그랬죠. 확산은 거리가 루트 t에 비례한다 그랬죠. 시간에. 이제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시간이 루트 t에 비례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확산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는 x는 루트 t에 비례한다. 이것이 확산이면 저래요. 자, 그래서 그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이게 아토미스틱 디퓨전 모델이라서 마이크로스코픽 아주 그 미시적으로 우리가 확산을 갖다 한번 보면은 이렇게 보인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플럭스라는 게 나와요. 플럭스라는 것은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흘러가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확산을 하잖아, 이쪽으로. 원자가 아까 카파하고 니클이 있었죠. 어떤 면을 딱 보고 있으면 카파 원자가 일로 지나가겠죠, 니클 쪽으로. 자, 단위 시간당, 1초당, 단위 제곱센티미터당 몇 개가 지나가느냐 하는 게 플럭스예요. 플럭스. 여러분이 이미 플럭스를 알고 있어요. 전류에서 배워요. 전선에다가 전압을 가하면 전류가 흐르죠. 암페어가 흐르죠. 그게 뭐예요? 암페어가 흐른다는 것은,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의 차지를 가진 놈들이 몇 개 흘러가느냐 하거든요. 거기서도 플럭스가 나와요. 12장에 가면은 똑같이 이 플럭스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열에서도 나와요. 서멀, 열전도. 여기가 뜨겁고 여기가 낮으면, 온도가 낮으면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열이 얼만큼 흘러가는가. 역시 다시 말하면 그 포논이 몇 개가 지나가는가 하는 걸로 따져요. 그래서 플럭스는 다 개념이 똑같아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지나가는 양이에요. 근데 이게 원자가 지나가는 양이죠. 그래서 몰로도 할 수도 있고 매스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단위 면적, 단위 시간에서 이 플럭스의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곱하기 세크분의 몰, 뭐 미터로도 할 수 있고, 혹은 그람, 혹은 number of atom, 몇 개, 이런 게 돼요, 단위.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J는 단면적 시간분의 매스가 되게 되는데, 물질. 결과적으로 단면적이 일정하면은 요것은 플럭스는 시간분의 어떤 레이트잖아요. 플럭스라는 것은 레이트거든요. 비율, 시간분의 텀이 들어가니까 단위 면적당 얼만큼 흘러가느냐 하는 거니까 레이트라는 것은 dt분의 d 멋져요. 단위 시간 동안 어떤 시간 동안에 조그만 시간 동안에 흘러가는 양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됐을 때 이 기울기로부터 이제 플럭스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슬로프하고 우리가 양을 체크할 수 있다면 지나가는 양을 체크할 수 있다면 거기서 플럭스를 구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예 여기까지만 하게 될 텐데 그런데 시간적으로요. 요 다음 페이지까지 이 플럭스는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면적분의 1에 단위 면적분의 1에 dt분의 dm인데 이렇게 되고요. 이쪽으로도 랜덤 웍이라는 걸 봤을 때는 이렇게 가지만 이쪽이 농도가 높다도 갔다가 거꾸로 가는 경우도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네트 플럭스를 얘기해요. 이쪽으로 가는 게 10개고 이쪽으로 가는 게 2개면 결과적으로 단면적을 지나가는 건 8개가 갈 거예요.
그래서 이 플럭스는 사실은 이 텐서라는 건데 이 방향 우리는 x 방향만 지금 봤지만 사실은 플럭스는 일로 갈 수도 있고 절로 갈 수도 있고 3차원. 그래서 이쪽을 다 합친 그 토탈 벡터 성분으로 나타나야 돼요. 3차원이 되겠죠. 플럭스는 우리가 주로 1차원만을 지금 공부하지만 그리고 나중에 보는 모델도 1차원을 가정해서 풀지만 실제도 그런 경우가 많고요. 1차원으로 응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고체 내부에서 확산은 꼭 일로 가려는 법 없잖아요. 3차원으로 막 원자들이 뛰어다닐 테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이 J는 뭐 이 세 가지 성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플럭스는 베이컨시가 이게 만약에 substitutional diffusion을 한다면 거꾸로 베이컨시가 이쪽으로 반대로 가겠죠. 그래서 시간이 얼만큼 지났다. 시간이 얼만큼 지나면 X에 따라서 요 카파의 농도가 이렇게 변하고 니켈의 농도는 이렇게 변하죠. X에 따라서 농도가 이렇게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왜 이 프로파일, 이 모양을 함수를 알아야 되냐 하면 이 모양을 이 X의 함수를 안다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X 이게 X의 함수죠. C가. C를 X로 미분한 거. 그럼 C의 기울기가 되죠. 이 기울기. X에 따른 기울기가 되죠. 이 기울기가 바로 플럭스를 결정해줘요. 얼만큼 지나가나. 그래서 이 기울기에 비례해서 플럭스가 정의가 돼요. 이걸 모르면 플럭스를 모르죠. 그래서 이 비율이, 이것을 우리가 아까 저 앞에서 키워드에서 말했던 드라이빙 포스, 구동력이라고 그래요. 확산의 드라이빙 포스, 확산을 일으키게 하는 구동력이에요. 이게 제로면 확산이 안 일어나요. 농도차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쪽하고 우리가 왜 일로 가려고 하냐면 농도차 때문에 간단 말이에요, 이런. 그래서 이것이 구동력이 돼요, dc, dx. 그리고 이 플럭스는 이 구동력에 비례해요. 그 비례상수가 디퓨전 코에피션트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픽스의 first law라고 그래요. 디퓨전에는 두 가지만 공부하면 돼요. 픽스의 first law. 픽스의 first law가 있고 뒤에 보면 픽스의 second law가 나와요. 요것이 픽스의 first law예요. 픽스의 first law는 뭐냐? 플럭스는 concentration gradient. 이걸 concentration의 gradient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는 농도 구배라고 그래요. 농도 구배. 그리고 디퓨전의 드라이빙 포스가 돼요. 그래서 이 플럭스는 농도 구배에 비례한다. 그리고 그 비례 상수가 디퓨전 코에피션트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알게 재료가 이런 원소가 달라지면은 이래서 여기다 이 카파가 아니고 여기다 알루미늄이라고 합시다. 그럼 알루미늄 여기 100개, 여기에는 뭐 10개, 그럼 100개, 10개 같은 거리에 100개, 10개면 이게 같죠? 알루미늄하고 카파를 이걸 똑같이 만들었을 때 플럭스가 그럼 알루미늄이 니켈 속에 들어가는 거하고 카파가 니켈 속에 들어가는 거하고 이게 같겠냐? 달라진다는 얘기죠. 재료마다, 원소마다. 뭐 때문에 달라지냐? 요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비례상수가. 결과적으로 요 속에 뭐가 있겠어요? 그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 있죠. 그 원소에. 이걸 똑같이 만들어줘도 이 슬로프를 똑같이 만들어줘도 다른 물질이 오면 플럭스는 달라진단 말이에요. 왜 달라지느냐? 요것 때문에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 원소의 특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요것이 뭐냐 하는 걸 이제 공부를 해야겠죠. 이걸 이해해야지 어떤 원소가 확산할 때 내가 뭘 컨트롤하고 뭘 조정해야 될지 하는 걸 알게 될 테니까. 그리고 the steeper the concentration profile, the greater the flux. 이게 크면 클수록 플럭스가 커진다. 이게 같은 비례상수에서 이게 커지면 당연히 커지겠죠. 이 깊어지면 커질 거예요. 그리고 이걸 픽스의 first law라고 한다. 그리고 요 단위가 미터 제곱 퍼 세크예요. 단위 시간분의 면적. 좀 이상한 단위죠. 여러분 이 플럭스 단위는 꼭 알아두세요. 항상 나와요. 단위 면적, 단위 시간분의 원자 개수도 되고 몰도 되고 킬로그램도 되는데 요것은 세제곱센티미터당 개수예요. 요것은 X고. 그러니까 이게 X고 세제곱센티미터니까 이걸 나눴으니까 센티미터의 4승분의 넘버예요, 이게.
x의 3승분의 x를 또 한 번 나눠주니까. 그래서 단원 한번 가서 맞춰보시고. 자, 요 픽스의 식은 간단하니까 잊어버리면 안 돼요. 픽스 폴스 로우는. 6장에서 꼭 알아야 될 식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